시간을 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강의 주제는 이렇게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와 시사점인데요. 사실은 미국이 제일 중요해서 미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울러서 유럽이라든지 중국, 세계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경적인 설명도 좀 드리고요. 이게 신흥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일단 소위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통화 정책이 여태까지 비전통적이었습니까? 그리고 뭔가 비정상적이었으니까 지금 다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이 미국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다가 지금 그만뒀는데 왜 지금 미국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정상화를 중단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이 그래서 일단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글로벌 금융위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소위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22하고 일본은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썼습니다. 그럼 이 양적 완화하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통화 정책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입된 양적 완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신흥국에,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개방된 신흥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다시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미국이 되돌리고 있는 중간인데요. 이것이 그럼 어떤 영향을 또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전통적 통화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쉽게 얘기해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우리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렇게 쭉 내리게 되는데요. 이 금리를 내리다 보면 이 명목 금리는 0까지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0 밑으로 금리를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만약 우리가 적용한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은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받고 은행에 예금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소비자들은 금리를 마이너스를 준다 그러면 오히려 보관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집에다 둔다든지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회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소비자 일반 가게한테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0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금리를 내리다 보면 이것이 제로 금리 하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다가 0에 거의 가까이 근접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통화 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때 이제 도입하게 되는 것이 소위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는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매달 통화 정책 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기준 금리는 무슨 금리냐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단기 금리입니다. 그 금융기관들끼리 거래할 때 적용되는 초단기, 정확히 얘기하면 일주일짜리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조절하게 되면 그 금리로부터 다른 금리들, 은행의 대출 금리, 그다음에 무슨 또 모기지 금리,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금리 이런 여러 가지 민간의 금리들이 시장에서 하극 영향을 받으면서 이것이 이제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은 이런 장기 금리, 특히 뭐 5년짜리, 10년짜리 또는 민간의 금리, 뭐 이런 대출 금리 이런 것들에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짧은 아주 초단기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이제 통화 정책이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중앙은행이 내리다 보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연준이 이제 중앙은행인데요. 연준이 소위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과 부채를 굉장히 늘려나가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된 겁니다. 여기서 연준이 과거에는 아주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아주 안전한 그것도 단기 증권만을 샀었는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런 전통적인 그런 통화 정책의 경로가 망가져버리니까 훼손되니까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미국의 장기 국채를 사고 또 모게지 증권을 사고 MBS라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CP 같은 것들도 기업이 발행한 단기 CP 이런 것들도 중앙은행이 나서서 위기 때 그것을 사주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앙은행이 몸집이 불어난 것이죠. 그래서 돈을 발행해서 정부가 발행한 또 민간이 발행한 채권을 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중앙은행의 대체제조표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체제조표가 거의 1조 달러 미만에서 최대 4.9조 달러까지 늘어났었다가 이것을 이제 다시 줄이는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상 이 금리를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국은행 제가 이제 금융통화위원으로 있을 때였는데 그때도 한 3, 4년 전에 한국형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많은 언론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양적 완화라는 개념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은 금리가 0까지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중앙은행이 채권이나 여러 가지 자산을 사서 양적으로 이렇게 중앙은행이 대체적으로 늘리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0까지 떨어뜨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금리는 지금 현재 1.75고 그 당시에는 2%를 넘는 수준이었는데요. 금리가 2%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기준으로요. 2.5%가 그 정도 되는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하려면 중앙은행이 실질적으로 2.5%에 해당되는 금리를 중앙은행이 줘야 됩니다. 은행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그 양적 완화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이 시장에 나가서 채권을 사거나 아니면 무슨 모기지 증권을 사거나 해가지고 돈을 시중에 뿌렸을 때 그 시중에 풀린 돈 때문에 시장의 금리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금리가 거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갖다 예금하는 그걸 지불준비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금리를 줘야만 그것이 이제 단기금리의 하방 저지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는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0까지 안 떨어져서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금리가 0, 미국 같은 경우는 0.0에서 0.25까지 떨어진 다음에 양적 완화를 했고 영국은 0.5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기준금리가
0.5 내지 0 이 정도까지는 떨어진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었다.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75%가 근데 1.5%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75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를 더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경제 상황을 볼 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양적 완화라는 것은 굉장히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제가 안 좋을 때 특히 금융 위기라든지 해서 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경로가 훼손됐을 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아주 낮게 내려가다가 거의 0.5나 0 이 정도까지 수준까지 내린 상태에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자산의 매입, 특히 민간의 자산까지도 일본 같으면 주식을 산다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지수입니다만 주가 지수 또는 리얼 에스테이트 관련 펀드를 산다든지 이런 민간의 자산까지도 중앙은행이 매입을 하면서 돈을 시중에 공급하는 것을 양적 완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인용을 해주시고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여러분이 잘 기억에 두고 가시면 좋을 것이 중립금리라는 개념입니다. 요즘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외신이나 뭐 이런 그 외국의 정책이 중립금리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거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이 인구 구조 그리고 지금의 이 어떤 자본 또 지금의 어떤 이런 어떤 노동력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체력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속도 이게 몇 퍼센트나 될까 하는 게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계속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잠재 성장률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2.8% 수준에서 이렇게 언저리에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볼 때는 이미 2% 중반에서 2.5 내지 2.8 그 사이 안전저리까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굉장히 더 이제 앞으로도 점점 빠르게 하락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인구 구조와 어떤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집적시켜놓은 어떤 자본, 고용 자본,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교육 환경, 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열, 경기가 인플레이션 이런 과열을 일으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적정한 속도가 뭐냐 하는 걸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개념이 바로 중립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 성장률로 성장을 할